역곡마을평화센터가 주관하고 뜰작이 협력해서 하는 온라인 특강이고요. 오늘 첫 시간 회복적 정의의 이해입니다. 강사님은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현승민 사무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중간중간에 밴드 라이브로 진행되는 거니까 채팅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는데 강사님은 채팅을 보지는 않으십니다. 채팅에서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메모해놨다가 강의 후반부 한 50분이나 1시간 그 뒤쯤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칠 수는 없지만 현장에는 지금 오프라인 참석자가 구름대와 같이 왔으나 코로나 때문에 몇 분만 입장을 시켰습니다. 네, 박수로 강사님을 작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스크는 내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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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와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나유진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의 장점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막 이렇게 온라인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데 자유롭게 아무 때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목소리가 멋있지 않아서 예, 혹시나 뭐 잘 들리지 않거나 뭐 음질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 역시 채팅으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회복적정의협회에서 일하는 현승민이고요.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 한국평화교육훈련원에서 그 일을 했었고, 제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거는 이런 회복적 정의를 알리는 강의를 하는 강사 역할로 원래 이제 이 단체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강의를 시연하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역량이 모자르다 그래서 내부 인사 발령을 청소년 교육팀으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것, 뭔가를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건 자신은 없는데 그때 막 실패감도 들면서 뭐가 문제일까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정해진 프레젠테이션을 막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머릿속으로 제가 설명하기에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알고 있었는데 정해진 이 슬라이드를 따라 설명하는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저의 언어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남의 말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담긴 것들을 마치 저의 이야기인 양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저의 경험에 비춰서 저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회복적 정의를 나의 언어로 나의 어떤 그 시선 안에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육 안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회복적 정의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약 1시간 정도 또는 길면 1시간 30분 정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준비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온 오프라인 병행 워크숍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도 제가 역할을 하나 부탁드릴 건데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공동체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동체란 무엇인가? 또 이미 이 역곡마을 평화센터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기초로 해서 여러 많은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우리 계신 분들께서도 공동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주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이것이다. 네. 그 파커 팔머라는 그 미국의
한국인 그 사회학자 또 교육학자 그리고 오래 공동체에서 생활했던 분이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공동체는 내가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뭐 좀 공감하시는 분들 뭐 물개 박수 치셔도 됩니다. 저는 들리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같이 우리가 늘 사람은 그 관계 안에 이렇게 늘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집단 또는 조직 또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늘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나 열이면 열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지내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꼭 이렇게 마음에 걸리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밉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왠지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 우리 조직, 우리 모둠은 우리 센터는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소원대로 그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학교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떠나면 또 비슷한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소리도 지르고 약간 좀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들. 그 학생이 없으면 왠지 우리 학급이 평화로울 것 같지만 그 학생이 떠나고 나면 그 뒤에 다른 친구가 그 자리를 메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또 조직 안에서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마주하는 직면하는 그 갈등을 건강하게 잘 해결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속한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회복적정의협회 또 저희가 이제 머무는 이제 일하는 공간을 피스빌딩이라고 하는데 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참 많아요. 또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욕구가 다르다 보니까 참 많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종종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뭐 잘못했으니까 징계하고 끝내고 관계를 떼어놓으면 사실 그 공동체라고 할 수 없죠. 어쨌든 이 공동체에 대한 정의,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회복적 정의 이해를 좀 회복적 정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그 채팅 우리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좀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상습 흡연으로 선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처벌의 결과로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두 학생이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어떻게 일해야 될지 오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오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할머니 한 분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는 좀 긴장도 되고 어쨌든 학교에서 명령을 해서 처분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어떤 설명을 잘 듣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이제 오후에 들어갔는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꾀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뭐 담배 몇 개 폈다고 내가 왜 이런 거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기 싫은 거죠. 한마디로 하기 싫고 또 보니까 약간 좀 그 철없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 병상에 침상에 누워있던 할머니를 희롱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행동을 시작했어요. 할머니한테 막 지시하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동도 못 하시는 분한테 당장 일어나라고 호통을 치면서 이런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행동을 하는 사이에 한 친구는 그것을 휴대전화로 그걸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그 요즘 친구들 많이 사용하는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냅니다. 자, 이게 실제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을 공유하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서로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죠. 막 그 우스꽝스럽게 막 할머니한테 일어나라 막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이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고 여러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SNS에 뭔가 글이든 사진이든 올리면 수시간 만에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 도달합니다. 이게 매우 빠른 속도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했고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 실제 사건이에요.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뭐 첫 번째로 당사자인 피해 노인과 가족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있겠죠. 사실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생각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영향받은 그룹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학교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던 요양병원,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이 소식을 접했던 사실은 인터넷 그 SNS에 접속한 누리꾼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네 주민들로 한번 좀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한 1, 2분 정도 채팅이나 또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좀 시간을 좀 기다리고 싶은데요.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직접 와주셨어요. 귀한 발걸음을. 예, 그 구름대처럼 몰려오셨다고 했는데 두 분만 입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께는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가해자 입장에서, 또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서는 또 마을 주민이 되어주셔서 또는 학교 관계자 또는 요양시설 관계자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1인칭 시점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학교 관계자인데, 나는 동네 주민인데 이런 소식을 들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기분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채팅을 남겨주시고 제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도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마네킹처럼 한 30초 정도 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채팅으로 의견 주실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면은 채팅에 사람들이 완전 당황하겠는데요. 편하게 듣고 예. 채팅을. 예를 들어 여기 부천 동여중이나 어디 여기 주변에 큰 중고등학교가 있나요? 역곡 중학교, 예, 고등학교. 예, 역곡중, 역곡고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잠시 물을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좀 의견이 좀 들어왔나요? 아무도. 편하게 듣고 계실 거예요. 5초안 아니, 6, 7초 이렇게 시간차가 있고요. 예. 근데 아까 얘기한 거가 진단되는데 아마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편하게 듣고. 예,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네. 또 저기 두 분은 지금 열심히 뭐 적고 계신데, 자, 가해 측, 그러니까 그 사건 당사자인 그 학생의 이야기, 학생과 가족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채팅에는 동네 주민 입장, 학교 관계자 입장 두 개 네, 올라와요. 네, 그러면 먼저 그 당사자들 입장 듣고 여쭙겠습니다. 네. 또 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써야지. 채팅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좀 가해 학생인데
저는 제가 담배를 핀 거는 좀 그것도 나가서 피긴 했는데 그게 어디에 걸려가지고 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학교 내에서 봉사를 하던 거 거기서 처벌을 받고 싶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저희 보고 요양병원을 가라고. 근데 저희는 거기서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교육을 받았지만 그거는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처벌의 방식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억울하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는 제가 조금 뭐 죄송해요. 많이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장난으로 한 건데 그렇게 많이 그게 확산이 되고 그게 많이 나갈 줄도 몰랐고, 저희는 그냥 친구한테만 몇 명한테만 보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나갈 줄 전혀 몰랐는데 그게 전부 다 저희 잘못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그 SNS의 그 확산은 저희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처벌하고 내가 이 받은 처벌을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첫 번째로, 그리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게 좀 지금 가장 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나가면은 모두 저희한테 손가락질하고 뭐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학교 이제 선생님들 아니면 여기 지금 시설분들도 전부 다 저희를 나쁜 아이로 범죄자 취급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낙인 찍히는 게 가장 힘들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기 가해 학생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해자는 어떠세요? 네. 일단 피해 가족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가장 먼저. 어머님에 대한 저희, 죄송함. 네, 우리가 이제 모시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느끼셨을 어머니에 대한 좌절, 어머니 스스로가 쓰러진 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그 안에서 놀림받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좌절감이 빠지셨겠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 노출하게끔 만든 가족 입장에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요양원에 대한 배신감, 믿고선 가족 대신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요양원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크고, 요양병원에 대한.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가족이 못 모시는 상황이 될 텐데 또 다른 요양원에 가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믿을 곳이 없구나. 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가해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들었던 느낌이나 감정 있으세요? 그건 말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된다. 정말 철이 없다고 얘기하기엔 고등학생인데 어느 정도 알 나이인데 어떻게 저런 사고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어요. 네.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건 진정한 사과와 이런 걸 딱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한테서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해 학생 죄송하긴 한데 네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그게 마음을 상하겠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기 지역 주민 학교 혹시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이 채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저는 동네 주민인데요.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면서 우울해지네요. 우리 아이들도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네. 또 한 분이 학교 관계자. 나는 학교 관계자입니다. 시설을 믿고 아이들을 보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처벌은 필요한 게 우리는 아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어느 곳으로 보내야 합니까? 요양시설 관계자도 있네요. 요양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학생들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의 사과를 들어야겠어요. 다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저는 동네 주민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놀랍고 이 마을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이런 환경에 노출된 채로 계속 살아야 하는 생각, 우리 아이들 위해 이사를 가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입장들을 다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기사나 여러 가지 이제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 여러 다양한 분들의 반응을 좀 모아봤어요. 실제로 그 피해 노인과 가정 그 수치스럽고 또 화가 나고 당혹스럽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 걱정이 되죠. 실제로 손녀가 그 한 SNS에다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병원에 대한 또 학생에 대한 분노를 막 쏟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병원이 더 이상 이 가족에겐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가야겠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실제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지금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으니까 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벌을 또 받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억울함도 있는 거죠. 난 물론 이게 장난이 잘못된 행동인데 이걸 친구들한테만 공유를 했을 뿐인데 이게 전 국민이 알게 된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커진 것은 사실 친구들 탓이 있다, 이런 억울함도 있는 거죠. 학교 관계자는 어떻습니까? 학교 관계자는 학교 선도위원회, 이게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거 소문이 날까 염려가 돼. 그리고 봉사활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냥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주 꾸준하게 잘 이어져 별 문제가 없었다면 사실 여기까지 세심한 신경을 기울일 여유가 별로 없죠. 사실 우리 학교 현장이.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교장 선생님부터 이 선도위원회 관련한 선생님들, 모든 담임 선생님까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또 소문이 벌써 퍼져나가고. 요양시설 관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도대체 학교에서는 도대체 어떤 학생, 이런 학생들을 왜 우리의 병원에, 요양병원에 봉사활동을 보내냐, 뭐 이런 원망서부터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그 어떤 그 진실을 밝혀내는 능력은 세계 최고이죠. 뭐 또 정보기관 못지 않습니다. 뭐 학교 이름, 뭐 학생, 뭐 신상부터 해갖고 요양시설이 어떤 병원이고 어떤 동네에 있는지, 심지어는 그 가해 학생들도 자기 신상이 털려서 불안하고 힘들다는 호소를 하긴 했어요. 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나? 이미지가 벌써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이 병원은 안전하지 않은 병원,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기 시작합니다. 동네 주민들 어떻습니까? 아까 댓글에서도 막 동네에 저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 당황스럽고, 이런 아이들이 산다고 소문이 나면 우리 동네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또 학교에 대한 불신. 제가 어떤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들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 학교 주변의 아이들이 그런 약간 비행을 많이 저지른다고 해요. 그 중에 보면 대부분 그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학교를 자꾸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맹목적인 학교에 대한 무슨 사건만 벌어지면 학교에 대한 불신과 민원 제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네 주민들 당연히 이제 그렇겠죠. 사실 뭐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학교는 뭐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없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사실 이런 강력한 처벌 요구는 이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소년법이고 뭐고 다 폐지하고, 아이들 저렇게 키운 것은 부모 잘못이긴 하지만 저런 아이들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여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실제 그 피해자의 요구는 어땠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 피해 노인과 가족이 그 가해 학생한테 실제로 이제 의견을,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너희 부모님과 함께 찾아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 그리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이제 학생의 본분으로 잘 돌아가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피해 노인과 가족의 요구였습니다.
근데 실제 결과는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찰 또 사법 용어이긴 한데 처벌 불원 또는 반의사 불벌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고발하지 않아요. 그러면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뭐 수사 뭐 접수 사건 접수가 되어서 처벌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퇴학 처분 당했어요. 이게 규정이었습니다. 너무 큰 사건이었고 학교가 여론을 감당하기에는 그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퇴학 처분 당하면서 이 가해 학생에게 주어지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태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담배 피다가 걸려서 봉사활동하다가 사실 나쁜 행동을 한 건 맞는데 이 정도까지 내가 이전 처벌을 받아야 하나 라는 것과 이 친구들이 이제 퇴학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했어요. 근데 다른 학교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문제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처벌이 정말 이 내가 담배 핀 거랑 봉사활동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퇴학 처분이 피해자의 피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분명 가족과 함께 사과하고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되었다라고 얘기했지만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학 처분을 당했단 말이죠. 예, 피해자의 피해와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죠.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종결이 되었어요. 퇴학 처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해자와 공동체의 피해는 남아있어요. 피해자는 물론이고 공동체는 어떤 피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국내 이제 남쪽 남부 지역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지역의 이 학교를 치면은 이 학교를 검색하면 어느 도시 페륜 동영상이 뜹니다. 어디 페륜 동영상을 뜨면은 이 학교 이름이 떠요. 학교가 이렇게 소문이 한번 나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났던 것의 회복이 어려운 거죠.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피해가 남아버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댓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막 표출했지만 사실은 뭔가 실제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학생에게도 또 피해 가족에게도 그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특히 이제 이런 문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해결책 또는 바람직한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어야 이런 일어난 사건에 대한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기관에서 주로 이제 경찰하고 요즘 많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 청소년과랑 연결을 해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통계를 물어봐요. 여성 청소년과에 있는 그 경찰관들이 학교 전담 경찰관 또는 이제 비행 청소년들을 이제 선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들을 좀 하고 있는데 학폭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학교 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 또 이제 학교 폭력이 학교 내에서 있는 사안들은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교육청에서 이제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학폭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학폭위는 열리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체 청소년 사건의 건수가 줄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더 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더 늘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해결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2012년 이후에 그 학폭위가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발단이 되었던 사건은 2011년도 겨울에 한 지역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학생의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급하게 대책을 마련했고 이제 학폭위의 권한이 강화가 되었는데 이에 이렇게 강화가 되면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재심 청구가 급증했어요. 이 학폭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로 누가 불만을 표했을까요? 가해자요. 선생님도 가해자라고 왜 가해자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거의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되어서 이제 결과가 거의 가해자한테 나쁜 쪽으로 간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재심 청구로 가해자가 나을까. 네, 그러니까 피해자보다 가해자 처벌.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네, 그냥 그러니까 학교의 그 규칙인가 그거에만 따라서 이게 해해지는 거라서 네, 그 서로의 이제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심 청구가 들어가지 않아요. 네.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아, 그러세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학부모님 구성 네. 절반을 되다 보니 네, 아무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들어가셨을 테고 네. 최대한 구제되자 뭐 이러셨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아까 그 학생 사례에서처럼 절차대로 넌 정하게 이렇게 했다면 네. 최대한 구제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부당한 너무 약한 처벌로 생각하지 않아요. 학폭위원들이 구제해주려는 노력을 보였을 때, 네,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처벌이 부당하다, 처벌이 너무 과하다. 피해자가 가지는 불만은 뭐냐면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심 청구를 하게 되고 소송까지도 합니다. 서로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가해자는 처벌 감경을 원하고 피해자는 처벌 강화를 원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러다 이렇게 자꾸 대결 구도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 이 불만이 어디로 향하냐? 뭐 학교나 교사를 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학폭 결과에 따라서 또 이 이런 절차에 보였던 어떤 과정을 따라서 소송도 당하기도 합니다. 소송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굉장히 급증합니다. 그래서 모 포털 사이트에 제가 학교 폭력을 검색했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파워링크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이게 제일 먼저 뜹니다. 뭐냐면 학교 폭력을 이제 변호사가 해주겠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겨주십시오. 변호사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인 이제 마케팅에 나서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학폭의 문제들을, 학폭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또 상대방을 향한 어떤 자기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사실은 거의 사법기관처럼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절차를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학폭위를 진행하는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전담기구가 이제 운영이 돼요. 다시 말하면 경찰이 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져서 이것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요. 종결할 것인지. 그래서 학폭위를 열기로 결정하면 교육청에 올리죠. 자,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사안을 보고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완전 사법기관의 절차랑 너무 똑 닮아 있어요. 이 교육청 앞에 이제 변호사들이 몰려들 겁니다. 교육기관은 사법기능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법기관은 또 회복적 기능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 아무개는 규정에 따라 출석 정지 또는 봉사활동
처분합니다. 이 사건의 성격으로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법기관과 교육기관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그 입장 중에서 어떤 것이 교육기관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인가요? 네. 저는 답만 듣지 않고 이유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요, 이제 교육기관에서는 그런 사법 절차가 아니라 이제 대화로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가정과 결과만 중시될 게 아니라 가정을 살펴보고 그거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게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가해 학생은 묵묵 교정에 따라 이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그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의견 있으세요? 저도 비슷한데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 책임을 그러니까 내가 책임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네. 뭐 풀어가는 과정을 제가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교육적이지 않을까. 그쵸. 예, 맞습니다. 두 분 다 말씀 감사합니다. 의견이 이러한데, 사실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가해 학생은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1호부터 몇 호 처분, 뭐 1호부터 3호 해당하는 건 학교장 종결, 뭐. 그런데 작년부터 경찰에서 시작된, 이미 뭐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하지만, 경찰은 사실 사건에 접수되고 가장 먼저 만나는 사법기관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이 청소년 문제, 여성 청소년과 안에서 있는 관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 같으면 수사자료 만들어서 그냥 송치하면 됩니다. 경찰로. 그래서 사건을 뺀다 그래요. 경찰관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사건을 얼른 처리하면 된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이 그런 역할보다는 정말 이 사건을 봤을 때 특히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인데 이야기를 하면 잘 풀릴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또 학폭 문제인데 이 아이들이 친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처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풀면은 아이들도 좋고 부모님들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찰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이라고 해서 이런 대화 모임을 추진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전국에 140여 개 경찰서에서 지금 시행을 했는데, 자, 우리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생활하고 지금 주로 시청하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학부모이고 또 지역 주민으로서 이런 문제의식을 좀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마을에서 아이들도 함께 돌보고 함께 더불어 사는 이 마을에서 과연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의의 패러다임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 전통적인 방식이 있는데 중세를 지나고 나서 현대 사법 체계가 완성되고 나서는 이 피해자의 피해의 무게에 가해자의 처벌로 균형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를 완성했다라는 개념들이 서구사회 중심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현대 사법 체계에서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를 이룬다라는 방식들이 우리 안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응보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보적 정의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법 체계를 완성해 가면서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왔어요.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또 적절한 벌을 주고 그렇게 벌을 줄 때 그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반성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주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계가 드러났냐면
여기에 처벌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누가 소외되기 시작하냐면 피해자가 소외되기 시작해요. 우리 그 학생들 사건 사례들 보셨다시피 언론과 여론이 들끓었을 때 주목했던 것은 바로 가해자였어요. 누구냐? 어느 학교냐? 무슨 짓을 저질렀냐? 걔네 과거는 어떠냐?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처벌해야 된다. 뭐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퇴학을 해야 된다. 뭐 소년원에 보내야 된다. 온통 언론과 여론이 다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그 피해 가족과 그 노인과 어르신의 입장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기사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어떤 사실 이 피해자의 피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속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큰 강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 지역에서 두 딸을 잃은 어머님의 사연인데 재판 당일 그 용의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가해자가 제가 알기로는 뭐 진심 어린 사과나 뭐 이 유감 표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기자들이 어머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았는데 어머님 어떠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다고 죽은 두 딸이 돌아옵니까? 여전히 이제 그 피해자의 필요, 그 어떤 피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칙과 법이 당사자들의 필요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이 퇴학을 당했어요. 근데 피해 노인과 가족들은 사과하고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됐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관리하고 주관해야 되는 사람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원칙과 법을 넘어섰었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 퇴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음보적 특히 학폭위에서 특히 이제 사법기관처럼 처벌받고 끝내버리는 이런 이 과정 속에서는 사실 그 구도 자체가 대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가해자는 자기 방어하기에 열심히 노력해요. 애씁니다. 피해자는 억울하다, 힘들다, 이런 걸 호소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근데 특히 이것들이 이렇게 맞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소송을 하기 시작해요. 뭐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에게 의뢰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여러분 그 대결 구도라고 하는 이 사법기관, 사법 절차에 의존하다 보면은 사건 해결의 주체성, 주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는 문제를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문제를 학폭위원들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가게 되면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응보적 정의의 한계 중에 하나는 낙인 효과예요. 아이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이면 아직 꿈을 꿀 나이입니다. 뭔가 진로를 설정할 수 있고 뭔가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아직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낙인이 찍히는 바람에 학교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학교에 돌아가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앞으로도 자기 사회생활이나 뭐 대학 진학을 해서도 굉장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 사건이 잘 평화롭게 끝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가해자들도 안전하게 복귀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우리 사회 체계 안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패러다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적 정의입니다. 약간 40여 년 전 이제 이것들이 개념화되기 시작했는데 처벌만으로 정의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피해자, 우리에게 그동안 초점이 맞춰져 있던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옮겨와서 피해자의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우리가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자. 근데 이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가해자의 자발적인 책임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과정들, 이런 정의의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에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적 정의의 신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누가 피해자인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가해자로 하여금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적 정의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좀 간결하게 말씀드리신 것도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응보적 관점과 회복적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일이 발생하면 회복적 관점에서는 어떤 영향, 어떤 피해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어떤 필요가 있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근데 응보적 관점에서는 처벌로 마무리를 지어요. 자, 미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응보적 관점에서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반성을 했는지, 그 사람이 재범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회복적 관점에서는 피해 회복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보적 관점에서는 누가 범인이고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단순한 프로세스가 있었다면, 회복적 정의에서는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하나 거칩니다. 이 안에는 존중과 책임, 그리고 회복에 대한 어떤 아주 요소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직면입니다. 마주하는 것이죠. 사건의 당사자들이 또는 갈등의 당사자들이 마주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제가 듣기로는 남성과 여성 차이라고도 하는데,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저는 좀 약간 회피형입니다. 좀 시간 좀 필요해요. 방에 들어가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반대입니다. 당장 풀어야 돼요. 왜 꽁하고 있냐? 이런 막 비난 어린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만나야 돼요.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감이죠. 상대방이 내가 한 행동이 이런 영향을 끼쳤구나.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때린 것 이상의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얘가 일부러 날 민 것이 아니구나. 일부러 날 때린 것이 아니구나. 뭐 이런 사실관계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의 입장이 서로 전달될 때야만 공감과 인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의 그 작고 크기에 따라서, 어떤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벌을 받아야 돼? 그럼 내가 벌을 받을게. 그럼 우리 뭐 서로 어떻게 할까? 뭐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는 당사자들만 문제 해결의 주체로 두지 않고 공동체도 함께 참여합니다. 같이 조정 가운데서 그 대화 모임을 뭐 진행해 줄 수도 있고, 공동체가 함께 격려해 주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한 사람이 그 자발적인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런 직면과 이 참여의 과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적 정의에서는 여기까지예요. 그냥 이 과정을 여기까지로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회복이라는 말, 정의라는 말,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또 딱 관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세요. 용서, 화해. 사실 경우에 따라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화해나 용서가 없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에게 이거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 당사자들의 에너지에 따라 다른 것이죠. 이걸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발성이 기초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는 그냥 일방적으로 누군가 주도성을 잃은 채 선생님이 또는 부모님이 와서 판단을 해주고 서로 화해해, 용서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일단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을 데려다가 소리 지르고 통제하고 그리고 시키고 사과하라고 하고 뭔가 처벌하기 너무 쉽고 간편한 방법이에요. 사실 지속 가능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반성하는 것,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측면에서. 네, 과정은 이렇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응보적 정의는 처벌을 통해서 가해자를 바로잡는다라고 했으면 회복적 정의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서 그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적 정의의 첫 사건은 1974년도에 있었어요. 이게 좀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 화면 좀 어두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로스켈리라고 하는 만 16살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18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지 대학을 갈지 결정해야 되는데 15살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던 차에 술에 취해서 친구와 함께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피해를 입힙니다. 24가구가 사는 그 마을에 22가구에 피해를 입혔어요.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깬다든지 타이어를 찢어버린다든지 교회 십자가를 꺾어서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술에 완전히 취해서 떨어졌다가 아침에 깨보니까 이 마크 얀치라고 하는 보호관찰관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건 중범죄였어요. 야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마크 얀치 이 보호관찰관이 독특한 전통의 어떤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기독교 아주 작은 그룹의 이제 배경이 있었는데 이 그룹 안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는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직업은 보호관찰관 경찰이지만 한번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니?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또 들어보니까 자기 판단에 이 친구들은 처벌받아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사과하게 하고 보상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수사 보고서 뒷장에다가 이 친구들은 어떤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그걸 유예하고 그 사이에 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과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근데 그게 거절당했어요. 3번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위법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걸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끈질기게 요청한 끝에 결국 판사가 그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22가구가 모두 합의를 하면 그거를 반영해 보겠다. 판결에 반영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세요. 집에 큰 피해를 입었어요. 유리창도 깨지고 뭔가 다 어떤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려서 경찰과 함께 여러분의 집에 피해를 입혔던 가해자가 찾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참 부담스러운 당황스러운 일이죠. 물론 이제 이 가해 학생 이 로스켈리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라고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인데. 자, 그래서 만나서 당연히 이제 피해자들은 자기가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얼마나 내가 불안했고 힘들었고
어떤 피해가 있었고 심지어는 자동차 타이어가 찢어지는 바람에 어떤 중요한 어떤 사업이나 회사도 출근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자기가 했던 행동이 단순하게 유리창을 깬 것 이상의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쳤느냐? 그렇지 않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래 뭐 나는 그렇다 치고 너네 도대체 왜 그랬니? 너네 왜 그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루스켈리도 자기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실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대학도 가야 하고 취직도 해야 되지만 저한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그리고 술에 취해서 제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마음이 조금 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지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 평소에는 참 괜찮은 학생이었는데 지금 실수한 것 같고 또 나한테 사과도 했고 지금 뭐 너희가 실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냥 갈 수 없으니 뭐 우리 집 잔디를 깎는 것으로 책임을 지시네. 또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일주일에 몇 번씩 말동무를 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시네. 이런 식으로 22가구와 합의를 합니다. 이게 하나의 사법혁명이 되었어요. 이 사건은 위법이었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된 후에는 이 친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토론토 스타스라고 하는 캐나다의 유력 일간지 일면에 사법혁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이게 엘마이라 사건이에요. 자, 이게 회복적 정의의 첫 프로그램이었는데 교훈을 하나 남겼어요. 가해자에게는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확인하고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자발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막연한 피해의식이 감소했어요. 2층의 침실에 창문이 깨지면서 1층의 거실에서 내려와서 자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사과하고 내가 그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약속을 받으면서 그런 피해의식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일어났고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찰의 판사가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닥친 문제를 가해자와 함께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했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역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 역곡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이 마을 안에서 비슷한 일들을 저지르고 처벌을 받고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이 학생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도 물론 불안할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리고 껄끄러울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이 회복적 정의의 그 관점을 기초로 한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이 친구들이 마을에 돌아왔는데 어때요? 이전보다 더? 너네 뭐 먹을 것은 괜찮니? 자는 건 괜찮니? 생활하는 건 어떠니? 요즘 어떻게 지내? 오히려 더 안전해지고 관계성이 더 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엘마이라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그리고 단풍이 아주 이쁜 그냥 아주 조용한 동네입니다. 이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조용한 동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빽빽한 어떤 도심이 아니라 아주 한적한 동네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이 마을은 이전보다 더 안전한 공간이 되었고 아까 이 당사자였던 빌과 조이스는 아직도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그거 반대하진 않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피해자를 직접 만났을 때 두려웠지만 이렇게 만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좋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고요.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응보적 정의에서는 강제적으로 책임을 수행하게 해요.
물론 가해자들이 어떤 사건은 다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 강제적 책임 수행은 어떤 거냐면 판사가, 교사가 또는 처벌권자가 강제적으로 하게 돼요. 회복적 정의에서는 자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응고적 정의에서 이 정의를 정의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처벌권자, 처벌기관이에요. 그렇지만 회복적 정의는 당사자들이 만들어간다, 공동체가 만들어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동체 회복적 정의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피해를 회복하는 것, 자발적인 책임을 회복하는 것, 또 관계를 회복하는 것.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사실은 관계 다 멀어져 버리죠. 학폭의 당사자가 되면 그렇습니다. 저도 경험이 하나가 있어요. 영국에 있을 때, 이제 해외에 있을 때 이제 사례였는데 이웃과 이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뭐 차별이나 뭐 욕설이나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아주 심한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인내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고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이미 이제 머릿속으로는 회복적 정의에 관한 관점도 있었고 이걸 막 주장하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해야겠다, 신고해버리기로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머물던 공동체에서 저한테 권유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하고 이 친구랑 만나서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살 거 아니냐. 바로 옆집이었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면의 그 과정이 저한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만났습니다. 되게 어렵게 만나서 저의 이야기를 쭉 풀어내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싹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한국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고 편견이 있고 오해가 있었고 저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친구가 왜 나를 인종차별하지? 백인이라고 아시아 사람을 깔거나 이런 편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실수를 한 걸 가지고 되게 저는 크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 친구를 공격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신고하고 이 친구가 처벌받기 원한다, 우리가 이사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 친구를 다시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날 굉장히 사실관계를 놓고 막 다투기도 하고 언성도 높여지고 그런 아주 힘든 시간을 거쳤지만 대화를 마치고 나서 서로의 오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이 회복적 정의를 일상에서 경험했던, 회복적 정의 과정을 일상에서 경험했던 하나의 사례인데요. 사실 이렇게 그 다음날 악수하고 서로 허그하고 집에 초대하고 파티도 참여하고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너네들끼리 해결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지내던 공동체에서 함께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냥 처벌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그 대화 모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서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야간에 뭐 소음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나누었고 서로 간의 피해도 이 책임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갈등을 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회복적 정의는 이런 5가지가 회복될 때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응고적 메시지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죄를 씻어라. 회복적 메시지는 자발적인 책임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저 회복적 정의는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침반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방향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이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기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됐다고 보고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아는 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오늘 시간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회복적 정의에 대해 이제 여러 가지 그 회복적 정의를 기초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적 생활교육이에요. 또 회복적 교육이라고도 하고 뭐 회복적 생활지도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약 한 10여 년 전에 회복적 정의의 워크숍에 참여했던 한 교원단체 대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회복적 정의의 그 패러다임이 학교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해외에는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지만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작년부터 경찰청장이 선언해서 시작되었던 회복적 경찰 활동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 대화로 문제를 푸는, 문제를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것은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런 경찰 활동, 또 한 가지는 회복적 도시, 회복적 마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신 제가 서 있는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회복적 마을을 추구하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역국마을 평화센터라고. 이 세 가지 실천 영역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접근하고 학생 생활 지도의 방법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넘어서 관계 설정, 또 학교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접근하는 어떤 관점과 방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쉬운 말을 제가 표현을 잘 풀어 쓰지 못했는데, 다시 말해서 학교 안에서 학교가 굉장히 관계성,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우리가 추구하자. 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동체성을 강화할 것인가. 또 함께 더불어 사는 법, 서로 존중하고 책임을 지는 법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학교에서도 이랬죠. 뭐 누구의 잘못인지, 문제보다 사람에 대한 너 뭐하는 놈이야, 뭐 이런 거 등등서부터 너 학교에 왜 오니, 너 뭐 머리는 장식이니, 뭐 이렇게 존재에 대한 막 비난을 막 저도 사실은 학교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우리 이게 되게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예 응보적으로 이런 패러다임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리고 어떤 규칙을 어겼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파악을 해서 처벌을 결정하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응보적 훈육의 과정 또는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넘어서자는 것이죠.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과연 학생들로 하여금 존중이라는, 책임이라는, 참여라는 여러 다양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잘 전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두 가지 스펙트럼이 좀 있었어요. 엄벌주의와 온정주의. 자, 엄벌주의는 아시겠죠? 굉장히 통제하고 무섭게 규칙을 강화하고 여기에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학생들의 자발성이나 창의성이 떨어져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해야 돼요. 온정주의는 우냐우냐 하면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런 이 온정주의 안에 이쪽에 영향을 받은 이제 친구들, 생활교육 지도를 받는 친구들은 일종의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난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방임적인 패러다임이죠.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든 교사든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모르겠다,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난 내가 갈 길을 간다. 사실은 우리에겐 제3의 길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자발성,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존중받는 경험 그리고 존중하는 연습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오늘은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서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뭐 서클이라든지 뭐 평화감수성 놀이부터 해서 갈등 또래 조정 교육부터 해서 많은 교육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시중에 보면은 이런저런 활동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진행하는 정말 실력 있는 진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렇게 하신다고, 자기가 실천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집중하는 부분이 이런 프로그램 쪽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효과적이죠? 서클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씩 하면 아이들이 변하나요? 사실 이거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한다라고 볼 수 없죠. 회복적 생활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적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평화감수성 놀이를 한다 해도요, 서클을 한다 해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생각의 전환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사실 이건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어디 가서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회복적 정의의 그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내가 이 패러다임대로 살기 위해서, 사회를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제가 영국에 이제 다녀왔어요. 리버풀이라는 도시의 한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뱅크뷰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이제 몇 개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이 학교가 8개월 만에 학생의 문제 행동이 약 80%가 줄어들어요.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약 60%가 감소하고, 부모의 그러니까 학교를 보낸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약 70%가 상승했다는 결과를 받아들고, 이 학교는 무조건 가야 돼. 이 학교는 우리가 비결이 뭘까? 그리고 무려 8개월 만에 변화가 있어. 엄청난 기대를 안고 갔는데 이 학교는 특수학교였어요. 특히 소통에 좀 어려움을 겪는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이 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학교 학생 한 200여 명 되고요. 교직원들도 한 6, 70여 직원까지 해서 있는 학교였습니다.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까? 우리나라 지금 막 서클이면 뭐면 하는데 선생님들 이것도 힘들다, 이것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뭘까 기대하고 갔는데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하냐 했더니 딱 그 종이 한 장에 한 문장만 써 있더라고요.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때? 이거였습니다.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그러면 뭐지? 딱 했어요. 근데 학교 복도마다 기분을 묻는, 상태를 묻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어때? 오늘 기분이 어때? 지금 마음이 어떠니?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8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둥글게 모여 앉아서 오늘 기분이 어떤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분이 어떤지 친구들과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교직원들까지 다, 시설을 관리하는 모든 직원들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부모님도 함께 와서 요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거창한 프로그램을 기대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패러다임을 먼저 설명하고, 물론 반발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좀 상황에 늘어져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개월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학교의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우리 학교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해,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학교로 우리가 좀 탈바꿈하고 싶습니다.
몇몇 리더십이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계속 이런 아주 단순한 질문들을 통해서 단순한 모임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단순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반발이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근데 지금은 그냥 와서 내 기분이 좀 어때요? 나 존중받고 싶어요. 또 듣는 사람들은 그래 너 기분이 이렇구나? 그럼 너 잠깐 쉴래? 뭐 학부모, 교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단순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학교가 8개월 만에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듣고 좀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패러다임, 이 방향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서로 이해하고 동의하기 시작했을 때 이 학교에 변화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가 이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교사와 부모가 더 이상 어떤 학급을 끌고 가는 어떤 일방적인 어떤 주체가 아니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 학생은 또 학급 공동체 세우기의 주인공. 교실이 무엇보다 안전한 공간이 되게 하는 것이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적 경찰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6대 광역시 포함해서 전국 약 140여 개 경찰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5개 단체에서 저희도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많은 수많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게 되는데 소감을 물어보면 그래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왜냐하면 여기 다쳐서 100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한데 사실 피해자들에게 입장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왔을 때 그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자기 이야기를 자기 피해 당한 것들, 감정들, 느낌들, 그동안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가해자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니까 이 피해자의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해자도 막연하게 자기도 어떤 처벌을 받을지 검찰에 가든 법원에 가든 다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대화하고 나니까 후련한 거예요. 심지어는 특수상해로 이제 대화 모임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가해 측이었던 분이 저희 쪽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방문을 해갖고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곧 재판을 받게 되는데 특수상해라는 그 사건명이라 법정 구속될 것 같다. 저희가 봐도 이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탄원서를 요청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그 법정 구속되고 몇 달을 살든 몇 년을 살든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는데 자기가 단순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냥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대화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그 엄청난 그 고통과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듣고 나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술을 마시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로 술을 끊고 피해자가 요구했던 약 1,000여만 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재판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맙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앞으로 달게 처벌을 받고 앞으로 더 잘 살겠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실제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회복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사실 경찰 활동의 의미가 있는 것은 법원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고 검찰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법원에서 하면요, 여러분 1년 정도 걸려요. 이거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대화하게 하냐?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바로 대화했으면 우리 이렇게 서로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어쨌든 이 부천에서도 원미경찰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엔 더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런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방식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설문 95% 이상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변했어요. 어쨌든 이런 이 경찰 활동은 그 마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회복적 정의에 대한 활동이란 여러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육, 아까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경찰이나 또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아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역곡마을 평화센터에서 추구하는 회복적 도시, 회복적 마을은 어느 한 곳만 잘한다고 해서, 어느 한 곳이 주도한다고 해서 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의 지원, 제도, 조례, 또는 교육청의 어떤 협력, 학교 기관과의 연결, 또 경찰과 같은 이 사법기관의 연결, 그리고 우리 역곡마을 평화센터에서도 이제 조정 역할을 하는 어떤 민간단체 어떤 전문성, 이것들 연계한 통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남양주 별내 미스테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여기서 회복적 마을을 아예 이 조합을 세울 때부터 회복적 마을을 꿈꾸면서 이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청약 해갖고 아파트 계약하는 그날 모델하우스에서 서클을 하고 이 마을의 방향이나 취지, 공동 육아라든지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또 분쟁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비전들을 그 입주자들에게 이미 다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아파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층간소음이나 아파트 입주하는 날부터 이웃 분쟁이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 이런 갈등의 문제, 또 공동체성을 또 강화하는 여러 가지 꿈들 같이 꾸자라고 해서 이런 회복적 마을, 도시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밑에 두 가지입니다. 경찰에서 모든 경찰서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이름 사랑의 교실입니다. 소년범, 또 비행 청소년, 또 학교 학폭에서 처분받은 친구들을 이제 선도 프로그램에 의뢰하는데 그 이름 사랑의 교실이에요. 저희 기관에서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프로그램으로 약 10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밑에 거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부모님을 같이 참여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 또는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학생들의 이야기, 물론 이제 가해 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선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피해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는 있지만, 가해 학생들과 가족을 만나면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억울하다부터 해서 힘들다, 또 학교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근데 아주 많은, 저희 사례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부모님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 행동의 원인. 저희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놓쳐왔던 돌봄의 시간들,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을 부모님들이 직면하게 돼요. 학생들도 직면하게 돼요. 엉뚱하게 사실은 저희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다고 해서 이 사건을 직면하게 해서 책임을 지게 하자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엉뚱하게 이쪽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부모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부모의 공감을 받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자기 행동을 이제 바르게 직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돼요. 이런 사랑의 교실 이제 계속 보급하고 확대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걸 좀 변형을 해서 경찰에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할 만한 청소년 가족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에도 괜찮습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고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관련된 사건은 패밀리 그룹 컨퍼런스라고 해서 사건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한 공간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요. 특히 이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과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함께 토의를 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뭐 이런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어요. 저희가 영국 회복적 정의 협의회라고 하는 그 RJC UK라고 하는 단체에 이제 협약을 맺고 있는데, 영국에서 수많은 영역에서 아주 그 젠더 이슈부터 뭐 소수자 문건까지 뭐 학교 그리고 사법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데 이제 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북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게 엘마이라 사건이 있었던 캐나다를 중심으로 어느 지역을 가도 사실 볼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근데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까 회복적 도시에서 말씀드렸던 지역, 뭐 시청, 교육청, 사법기관, 전문단체, 마을이 함께 아우러지는 회복적 도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좀 두서없이 좀 말씀 나눴지만 안경 이미지를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안경을 또 특히 이제 카메라를 봤을 때, 그 아주 고급 카메라는 렌즈를 어떤 것을 끼느냐에 따라 피사체가 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경을 어떤 안경을 쓰느냐, 뭐 난시가 심한지, 근시가 심한지, 또는 뭐 다초점, 뭐 여러 가지 안경이 있는데 관점이 바뀌게 되죠. 안경을 쓰고는 렌즈를 바꾸면 관점이 바뀌는 것처럼, 이 회복적 정의에서 지금 회복적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먼저 봐야 할지, 그동안은 누가 범인인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이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은 초점을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누가 피해자이고 어떤 필요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사실 응고적 관점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관점이 이렇게 강한데, 만나자, 대화하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단체의 소개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한국회복적정의협회는 최초의 회복적 정의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지금 약 한 400여 명의 후원 회원들이 있고, 저희 역곡마을 평화센터도 협력기관으로, 단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또 지역 중심으로 회복적 정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 그 회복적 경찰 활동이나 회복적 도시 프로젝트를 위해서 전문가 자격과정, 민간 자격 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모임 진행자도 양성하고 이런 프로그램 진행자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런 회복적 정의 이해가 필요한 곳에 대중 강연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회복적 정의로 어떻게 볼 것인가, 회복적 정의의 관점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기획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도 참 많이 이렇게 렌즈를 보면서 긴장도 많이 되고, 이렇게 말이 계속 입에서 맴도는 듯한 느낌이 시간 내내 들었는데요. 부족한 설명인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두 분 저를 계속 바라봐 주셔서 그 눈빛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마치기 전에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들어온 거 있으면 듣고 좀 나누고 싶은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질문은 제가 연결하려는 질문이 없고 한 분이 이렇게 채팅을 남겨주셨어요. 아이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자발적 책임을 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과연 우리는 자발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아이들에게만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님 말씀처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에 내려앉아야 되는 거겠죠. 하고 나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질문이랑 뒤에 들어오니까 쭉 읽을게요. 네. 제가 더 순서 들었네요. 지금 기분이 어때? 어떤 감정이 어떤 감정이야? 이런 질문들이 반복된다면 가정에서건 공동체에서건 소통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분이 되겠네요. 또 다른 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저에게 의무적 훈육이 너무 사고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 회복적 정의가 사회에 보편적으로 정착되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좋다던가 하는 것이요. 그런 질문이에요. 네, 저는 이 회복적 생활교육 특히 이제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는 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해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중에 보면은 제가 언제 한번 오전에는 학부모, 오후에는 교사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쭉 강의보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교사들은 학부모를 향해 완전히 그 공포의 대상, 또 비난의 대상. 학부모들은 교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굉장히 좀 가슴 아픈 하루였는데 저는 이런 패러다임의 이해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사도 존중받아야 되고 부모님들의 욕구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되죠. 예. 저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요즘 많이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존중받는지, 존중받는 경험들은 이제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를 존중해야 되는 연습, 존중하는 연습. 예를 들어 경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입장을 잘 헤아린다든지 그런 연습들은 우리에게 아직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기분이 어때? 사실은 진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의미를 다 끄집어내보면 교과서적인 이야기에 너의 이야기,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렇죠. 이거 응용해서 오늘 기분이 색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예,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존중을 기반으로 한 소통이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거 너무 좋은데 다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저는 바라기는 이런 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거 방송 같은 건데 센터에서 커피 쿠폰 쏘고 이런 건 없나요? 네, 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담을 드린 것 같은데. 얼마든지 쏠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제가 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센터에서. 네. 예, 또 의견 감사합니다. 두 분도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개인적인 건데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회복적정에 대한 교육도 받고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도 좀 접할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런 제 3자의 입장에서 갈등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회복적 정의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갈등의 대상자, 당사자가 됐을 때는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럴 때 나는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 또는 본인도 상대를 느끼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덮자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막 그 사람은 정말 다 된 것 같은데 나 혼자 그 상황을 내 기분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때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내가 당사자일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사례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사례 중에는 제가 이제 그 피해 가족 입장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공감이 좀 되고 좀 힘들어요. 그 저도 이제 그 관계가 깨어진 경험들이 또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만약에 신뢰할 만한 공동체나 그 저기 조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제 부탁을 했고요. 전 대화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닌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좀 회피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냥 여기서 끝내지 뭐 이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화를 좀 요청을 했어요. 제가 속한 기관에서도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인데 기관에서도 틀어졌어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 뭐 저희 대표에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되긴 했습니다. 근데 뭐 결과가 중요한 게 과정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막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스트레스 받으면 다 쌓아놓는 성향이었는데 대화를 통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라는 것은 좀 어렵죠. 현재 한 번은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직면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좀 본인이 회복적, 여기 오늘 다루지 않은 회복적 질문이라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서로 입장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감정에 있는 건 서로 이해하지만 너의 이야기 그리고 나도 나의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결과는 좋지는 않았어요. 서로 막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 도움이 되었던 게 그걸 덜어내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네. 물론 잘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잘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였구나 아니면 너가 그랬구나 해서 뭐 제가 사과한 적도 있고 제가 사과받은 적도 있고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신뢰할 만한 공동체나 누군가 있다면 대화 모임을 좀 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해 주시고 하나는 힘든지만 용기 내어서 직면. 근데 이제 질문 자체가 막 서로 일방적이거나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입장에서, 너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너는 어땠는지, 나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너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안 되겠죠? 네. 또 시간을 못 지켜서 제가 12분을 초과했네요. 네, 그럼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단체, 조직, 국가 등의 공동체도 개인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작은 곳부터 생겨나겠죠. 개인, 가족, 학교, 마을, 국가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셨고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수업인데 재밌네요. 아이들 온라인 수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소감 남겨주신 분 있고요. 질문이 마지막에 있는데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시면서 슬럼프를 겪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방금 비슷하네요. 회복적 생활교육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데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은데 응고적인 삶의 경험으로 인해 슬럼프가 생긴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교사가 아니고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12살, 19살 그리고 20개월 된 3남매 두 아들과 막내 딸이 있는데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매일매일 실패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태 응고예요. 태어날 때부터 응고적 패러다임 속에서 자라왔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아이들에게 노력은 합니다. 슬럼프가 와요. 막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요. 혼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누리는 TV와 인터넷을 제한하기도 해요. 이거 하나의 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요. 슬럼프라기보다는 매 순간 이렇게 실패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은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어떤 바로미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 나가다가도 내가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알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이 하나에 탁 걸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나름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되게 아이들을 훈육할 때, 아이들을 혼낼 때는 감정의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을 좀 돌아보고 내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로 뭐 어른들의 스트레스가 아이들을 향해서 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의 아이들을 대할 때 그렇고, 저희 아이들은 자랑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토킹 스틱을 가끔 갖고 와요. 네. 왜냐면 다 공평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아빠 서클을 모르는 온라인 여기 참가자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둥글게 둘러앉아서요, 높고 낮음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슬럼프라기보다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반성한다라고 지금 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또 소감, 네,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소감 그냥 회복적 정의라는 것이 낯선 개념이었는데 강의를 듣고 보니 평소에 추구하던 바람과 많이 닮아 있는 개념이었어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죠.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댓글 반응을 들으니까. 잘 부족한 내용이었는데도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종종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적 정의를 꿈꾸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또 그런 분들을 좀 찾아다니는 게 저의 직업이라, 저는 강의보다는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게 저의 주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서서 이제 온라인을 넘어서서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